장엄하고 비장한 오케스트라 음악이 서서히 울려 퍼지며 전체적인 배경을 이룬다. 어느 민족의 연대기에서든 존재의 구조 자체가 위협받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가 궤도를 이탈하여 파멸의 어둠 속으로 돌진하는 그러한 결정적인 시기 말입니다. 1592년의 조선 왕조에게 그 순간은 경고처럼 다가온 것이 아니라 거대한 해일처럼 닥쳐왔습니다. 대륙을 삼키려는 야망에 불타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서구의 조총으로 무장한 정예 병력을 동원하여 너무나도 오랫동안 평화에 잠겨있던 왕국에 벼락 같은 일격을 가했습니다. 수도 한성은 불과 20일 만에 함락되었습니다. 국왕은 옥좌를 버리고 치욕 속에서 북으로 피난길에 올라야만 했습니다. 가장 견고하던 성곽들은 종이장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전쟁이 아니라 한 왕조의 종언처럼 보였습니다. 한 국가의 체계적인 붕괴였습니다. 절망의 불길과 전면적인 붕괴의 한가운데서 모든 희망이 꺼져가는 듯했을 때 역사는 한 남자를 선택했습니다. 권력의 중심부인 수도가 아닌 머나먼 남쪽의 바닷가에서 한 민족의 존망에 대한 해답이 될 한 사람을 말입니다. 그의 이름은 이순신이었습니다. 이순신의 위대함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를 단순히 유능한 장수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지나치게 피상적인 접근입니다. 그는 우월한 시스템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썩어빠진 시스템에 대한 부정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전 그의 삶은 시기와 부패로 가득 찬 관료체제 안에서 강직함과 능력이 얼마나 자주 처벌받는지를 보여주는 일련의 증거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묵과에 여러 번 낙방했는데 재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부정한 방법에 타협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강등되고 질책을 받았습니다. 실패해서가 아니라 그의 정직함이 무능하지만 권세 있는 자들의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으로부터 거부당할 때마다 그는 좌절하는 대신 오히려 자신의 기량과 비전을 더욱 날카롭게 갈고 닦았습니다. 차가운 불 속에서 단련되는 영검처럼 매번의 불의는 그를 더욱 단단하고 예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전라자도 수군절도사로 임명되었을 때 그것은 조정의 특별한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의 추방에 가까운 조치였으며 고집센 관리를 멀리 변방으로 밀어내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잊혀진 곳에서 그는 미래를 보았습니다. 조정 전체가 파벌 싸움에 취해 있는 동안 이순신은 피할 수 없다고 직감한 전쟁을 묵묵히 준비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전함을 수리하고 병사를 모집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거북선, 즉 바다 괴물과 같은 형상을 한 철갑 군함을 발명했습니다. 그것은 전쟁 기계인 동시에 심리적 무기였습니다. 그는 쇠와 같은 군유를 세워 미약한 어부들을 정예 해군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그는 상관의 명령이 아닌 오직 자신의 전략적 비전으로 이루었습니다. 그는 무관심이라는 대양 한가운데에 스스로 희망의 요새를 건설했던 것입니다. 일본군이 상륙했을 때 그들의 해군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막강했습니다. 그들은 더 크고 더 많은 수의 배를 보유하고 있었고 수십 년간의 내전을 통해 단련된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이론적으로 서류상으로는 조선 수군에게는 어떠한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옥포에서의 첫 전투는 모든 이론이 틀렸음을 증명했습니다. 이순신은 정면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석했습니다. 그는 일본의 주력함인 세키부네가 크기는 하지만 배 밑이 평평하여 회전이 둔하다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반면 조선의 주력함인 판옥선은 더 작지만 배 밑이 둥글어 신속하게 방향을 전환하며 모든 방향에서 포격을 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차이였지만 한 천재의 손에서는 절대적인 전략적 우위가 되었습니다. 옥포해전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어가던 국가의 심장에 가해진 전기 충격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조선 백성들은 승리의 소식을 들었고 짙은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빗줄기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에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적이 쉽게 패배하지 않을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승리가 단순히 용맹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치밀한 준비와 상대의 약점을 철저히 파고드는 능력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 사천, 당포, 한산도로 이어지는 믿을 수 없는 승리의 연속이었습니다. 각 전투는 해전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사례 연구였습니다. 사천에서는 거북선이 처음으로 전투에 투입되어 적진의 공포를 심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적의 함대 한가운데로 돌진하여 용의 입에서 불과 포탄을 뿜어냈고 철갑으로 덮인 등은 모든 종류의 무기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배가 아니라 바다의 분노 그 자체의 현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전술적 천재성의 절정은 한산도 대첩에서 드러났습니다.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이끄는 막강한 일본 함대와 마주한 이순신은 정면 대결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완벽한 함정을 설치했습니다. 그는 몇 척의 배를 보내 교전하다가 거짓으로 패배하여 도망치는 척하며 적의 함대 전체를 반월 형태의 넓은 바다로 유인했습니다. 그리고 적의 마지막 배 한 척까지 함정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양쪽 날개에서 조선 함대가 일제히 나타나 후세의 하객진이라 불리는 진영을 형성했습니다. 일본 함대는 죽음의 포위망에 갇혀 사방에서 쏟아지는 포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위대한 두뇌에 의해 연출된 체계적인 학살이자 파괴의 발레였습니다. 한산도 대첩의 승리는 단순히 적 함대의 대부분을 격파한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일본군의 해상 보급로를 완전히 차단하여 그들의 전격적인 침략을 소모적인 수렁에 빠뜨렸습니다. 그것은 조선을 즉각적인 멸망의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그러나 천재는 종종 시기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역사의 냉혹한 법칙입니다. 이순신이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살아있는 성웅이 되어가는 동안 수도에서는 정치적 음모의 검은 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무능하지만 조정의 연줄이 좋았던 수군 장수 원균은 이순신의 공적이 단지 운 때문이라고 끊임없이 폄하했습니다. 그의 커져가는 위신을 두려워한 조정의 관료들은 그를 끌어내리기 위해 힘을 합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정교한 덫을 놓았습니다. 조정은 이순신에게 이중간첩이 제공한 허위 정보를 바탕으로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일본 함대를 공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전략가의 예리함을 지닌 이순신은 이것이 적의 함정임을 간파하고 그러한 행동은 자살 행위라며 출정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의 정적들이 기다리던 바였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항명죄라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죄목을 씌웠습니다. 그는 모든 직위를 박탈당하고 죄인처럼 수도로 압송되었습니다. 민족의 구원자는 쇠사슬에 묶인 채 참혹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저지르지도 않은 죄를 인정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육체가 고통받는 와중에도 그의 정신은 결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간신들의 말만 믿는 나약한 왕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무능한 자들의 손에 나라의 운명이 맡겨진 것을 고통스러워할 뿐이었습니다. 한 시스템의 붕괴는 종종 가장 뛰어난 구성원을 제거하는 것으로부터 예고됩니다. 이순신이 투옥된 직후 원균이 그 후임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비극은 정확히 예상대로 일어났습니다. 오만함과 무지로 가득 찬 원균은 이순신이 피땀으로 일군 조선수군 함대 전체를 이끌고 칠천량에서 일본군의 함정 속으로 곧장 돌진했습니다. 그 결과는 전면적인 괴멸이었습니다. 160척이 넘는 거의 모든 함대가 격침되거나 납포되었습니다. 수만 명의 정예수군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원균 자신도 전투 중에 사망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조선을 지키던 바다의 방패가 완전히 산산조각 난 것입니다. 그것은 피로 쓰인 끔찍한 교훈이었습니다. 유일한 버팀목을 제거하면 전체 구조가 무너진다는 것. 선조 임금부터 대신들에 이르기까지 조선 조정은 자신들의 결정이 낳은 끔찍한 결과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를 제 손으로 파괴했던 것입니다. 극심한 공황 상태 속에서 일본 함대가 서해로 진격하여 육군과 합세해 조선의 숨통을 끊으려 할 때 조정은 비로소 자신들이 내버렸던 그 남자를 떠올렸습니다. 선조는 스스로를 낮추어 이순신을 복직시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수중에 함대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데 그를 복직시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가 부임지에 도착했을 때 남은 것은 칠천량의 참사에서 겨우 탈출한 12척의 낡은 판옥선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다면 평범한 장수는 항복하거나 도망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달랐습니다. 그는 임금 앞에 나아가 후대에 영원히 기록될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그 말은 맹목적인 낙관주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책임감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살아있는 한, 배 한 척, 병사 한 명이 남아있는 한,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인간의 한계를 넘어 불굴의 의지를 상징하는 존재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삼도 수군 통제사라는 직함을 돌려받았지만 그것은 텅 빈 직함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직위는 있었지만 군대는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유일한 것은 12척의 배와 강철 같은 신념뿐이었습니다. 적은 그에게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최소 133척으로 구성된 일본의 거대 함대가 서해로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인 명량 해협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병력면에서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격차였고 광기에 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들조차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들은 해전을 포기하고 육군과 합류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핵심적인 진실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서해를 잃으면 조선은 끝장이라는 것을. 그는 장수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병법에 이르기를 필사즉생 필생즉사라 하였다. 그는 병사들의 등 뒤가 아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퇴로를 불태웠습니다. 그는 이길 수 없는 전투를 운명의 명령으로 바꾸었습니다. 그가 명량 해협을 선택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물살이 극도로 빠르고 끊임없이 변하는 좁은 해협이었습니다. 오직 이 바다의 모든 파도와 바람을 꿰뚫고 있는 최고의 항해수를 가진 자만이 이곳을 자신의 무기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울부짖는 바다라는 뜻을 가진 명량, 그곳이 바로 그의 무기였습니다. 운명의 그날 아침, 거대한 일본 함대가 해협으로 들어섰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133척의 전함이 맞서 싸운 것은 단 한 척의 전함이었습니다. 바로 이순신 자신의 기함이었습니다. 나머지 배들은 공포에 마비된 채 뒤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순간 동안 오직 그의 대장선 홀로 적의 함대 전체와 맞서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한 마리의 사자가 거대한 늑대 무리와 홀로 대치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수백 문의 적의 포가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집중 포화를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초인적인 조함술과 비범한 침착함으로 이순신은 포화를 피하며 반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배를 저항의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주군이 적진 한가운데서 홀로 싸우는 것을 본 조선 병사들의 마음속에서 용기가 깨어났습니다. 수치심이 공포를 이겨냈습니다. 그들은 일제히 앞으로 나아가 전투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조류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신이 기다려온 무기, 명량의 거센 물살이 그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해협에 빽빽이 들어차 있던 일본의 배들은 서로 부딪히며 통제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진영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한 천재의 지휘 아래 13척의 조선 함대는 그 혼란을 완벽하게 이용했습니다. 그들은 화력을 집중하여 적선을 차례차례 격침시켰습니다. 명량해전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결과로 끝났습니다. 30척이 넘는 적선이 격침되고 수십 척이 대파되었으며 적장 구루시마 미치후사가 전사했습니다. 조선 측에서는 단 한 척의 배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모든 군사적 논리를 거스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지도자의 자질이라는 영원한 진리를 증명했습니다. 이순신은 12척의 배로, 원균이 160척이 넘는 배로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해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조선을 멸망의 벼랑 끝에서 구해냈던 것입니다. 전쟁은 그 후로 1년여를 더 끌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자 일본군은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이순신은 전쟁이 곧 끝날 것을 알면서도 적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여 다시는 이 땅을 넘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마지막 전투는 노량해협에서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칠흑 같은 밤에 벌어진 격렬한 해전이었습니다. 한창 적을 추격하던 중 날아온 유탄 하나가 그의 몸을 관통했습니다. 자신이 살아남지 못할 것을 직감한 이순신은 아들과 조카를 불러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가족을 위한 유언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유언이었습니다. 싸움이 한창 급하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그의 유일한 관심사는 전투였고 병사들의 안위였으며 나라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는 장수로 살았고 성웅으로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완전한 승리로 전투가 끝날 때까지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 마지막 승리의 온전함을 지킴으로써
자신의 맹세를 가장 완벽하게 실천했습니다. 우리가 이순신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단지 한 명의 명장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리더십에 대한 철학, 애국심에 대한 교훈, 그리고 강직함에 대한 정의를 봅니다. 그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위대한 경영자였습니다. 그는 약점을 강점으로 바꾼 천재적인 전략가였습니다. 그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은 탁월한 심리학자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는 책임감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는 명예나 권력을 위해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의무였기 때문에 싸웠습니다. 충성심이 매수될 수 있고 원칙이 훼손될 수 있었던 시대에 그는 청렴의 등대처럼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무능과 시기로 스스로를 파멸 직전까지 몰고 간 시스템에 대한 통렬한 고발장이자 동시에 한 명의 비범한 개인이 어떻게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웅변적인 증거입니다. 이순신은 단지 한 왕조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한 민족의 혼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유산은 낡은 역사책 속에 박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한국인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용기와 지혜의 촛불 하나가 온 하늘을 밝힐 수 있다는 영원한 진실을 일깨우면서 말입니다. 음악이 장엄하게 클라이맥스에 도달한 후 서서히 마무리된다.